자, 283페이지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보충학습에 부동산 투자 활동의 3대 위험 부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할 때 세 가지를 보통 고려를 하거든요. 안전성, 수익성, 황금성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우리 부동산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조금 안 좋다고 그랬습니까? 황금성, 그죠? 황금성이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투자를 얘기하면 투자라기보다는 예금도 투자는 아니지만 은행에 저금한 예금 있죠? 예금은 안전성 높아요? 높죠? 수익성은요? 낮지? 황금성은요? 높죠? 뭐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주식이 있거든요. 주식은 안전성은요? 떨어져요, 주식은. 네. 하지만 수익성과 황금성은 상대적으로 높단 말이에요. 굳이 뭐 안 적어도 아시겠죠? 네. 그런 것들은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밑에 부동산 투자 과정에 참여자 그래가지고 지분 투자자 줄치고요. 저당 투자자 줄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투자자를 얘기할 때는 지분 투자자와 저당 투자자를 보통 얘기합니다. 그럼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의 수익률을 지분 수익률이라 그러고 저당 투자자의 수익률을 저당 수익률이라 부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지분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 공부하셨죠? 그리고 지분 투자자는 나중에 이제 우리 금융론 가면 지분 금융하고도 관계되는데 이 사람들은 배당을 목적으로 해요. 이건 나중에 금융론 가면 또 나옵니다. 같이 이제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 거야. 하지만 저당 투자자는 뭐가 목적이다? 이자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투자론이다 보니까 지분 투자자를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목적으로 한다 돼 있죠? 투자론이기 때문에. 하지만 금융론 가면 이거는 다시 배당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배당도 하나 적어두세요. 나온 김에 배당. 우리가 시험장에서는 개론 수업 시험 볼 때 투자론만 보겠습니다. 금융론이 이렇게 딱 구분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분 투자자 나오면 투자론에서는 운영과 처분을 다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결국 또 주식을 사는 사람들도 지분 투자자라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은 배당을 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당 투자자들은 이자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참 보시면 되겠고 넘길게요. 자, 이제 287페이지예요. 287페이지. 자, 앞에서 우리가 투자를 얘기할 때 투자가 뭐였어요? 현재의 확실한 소비를 내가 포기하고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위해서 내 자본을 투입하는 것을 투자라 그랬죠. 그럼 수익은 지금 돈은 지금 나가지만 수익은 언제 들어와요? 미래에 들어오죠. 그럼 미래는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이거를 위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위험. 위험이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확실성을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 내가 투자를 할 때는 미래 수익이 한 10% 정도 수익이 날 거야. 내 투자 금액에 대비해서 10% 정도 날 거야 하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수익은 10%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즉, 내 예상하고 실제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뭐라고 부른다?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위험에서는 첫 번째, 위험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위험이 뭐냐? 이 말이에요. 위험의 개념. 자, 교재 볼게요. 위험의 개념입니다. 위험이란 어떤 투자안으로부터 얻게 될 결과에 대해 동그라미 하세요. 불확실성이 존재함으로써. 불확실성이 위험입니다.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변동성. 변동성 동그라미 하세요. 변동성도 위험이에요. 투자 수익이 기대치를 벗어날 변동 가능성. 변동 가능성도 뭘까요? 다 위험이에요. 다 위험. 즉 위험이란 줄치겠습니다. 예상된 결과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상된 결과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은 위험이 크다. 불확실성이 크다. 변동 가능성이 크다. 다 이런 뜻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오케이. 위험의 뜻 아시겠죠? 그러면 위험이 크고 작은 거를 한번 숫자로 나타내 보자. A 투자의 위험은 얼마고
비투자한의 위험은 얼마인지 숫자로 한번 나타내 보자. 이거를 측정이라고 그럽니다. 저 사람의 키가 얼마인지 숫자로 한번 나타내 보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숫자로 나타내 보자. 이게 다 측정이잖아요. 제가 보는 거. 그래서 두 번째가 위험의 측정입니다. 자, 위험은요, 분산, 표준 편차로 측정이 돼요.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변이계수도 일종의 위험이에요. 변이계수도. 변이계수는 수익에 대한 위험이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 위험이라 그러고, 분산과 표준 편차는 위험 그 자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뭐 절대적 위험이라고도 그런 복잡하니까 그냥 얘들은 다 위험을 나타내는 거다. 그러면 분산이 크다, 표준 편차가 크다, 이 말은 위험이 크다, 변동 가능성이 크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보충학습에 287페이지 거기 위험 보세요. 분산, 표준 편차, 변이계수 돼 있죠. 근데 변이계수는 그냥 위험이 아니고 수익에 대한 위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변이계수는 상대적 위험 이렇게 표현해요. 수익에 비해서 위험이 크다 작다 이런 개념이니까 상대적이죠. 상대적이죠. 수익은 아직 안 했지만 거기 수익 보세요. 우리가 보통 일반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보통 수익을 나타내요. 기대 수익률. 이 기대 수익률을 가중평균에서 구하기 때문에 평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평균 그럼 그건 수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있었죠. 그 평균이 수익을 얘기하거든. 분산이 위험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수익 위험 지배 원리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뒤에 가면 또 나와요. 그래서 평균 그러면 수익, 기대 수익률, 수익, 분산, 표준 편차, 변이계수 그러면 그거는 위험 이런 뜻입니다. 용어들은 아셔야 돼요. 우리 시험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니까 용어 같은 걸 물어볼 수도 있거든. 자, 289페이지예요. 자, 위험부터 저는 먼저 하겠습니다. 거기 위험의 종류가 나옵니다. 이제 위험의 종류. 또는 위험의 분류.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 사업상 위험도 있고 금융위험, 유동성 위험, 법적 위험, 뭐 인플레 위험, 뭐 위험의 종류는 많겠죠. 많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도 이 금융 위험과 유동성 위험은 특히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먼저 사업상 위험 보겠습니다. 사업상 위험. 사업상 위험이 뭐냐? 이름 그대로 부동산 사업 자체에서의 수익성과 관계되는 위험인 거예요. 자, 내가 부동산에 투자 사업을 해요. 자, 부동산에 투자 사업을 할 때 한 수익이 한 15% 정도 날 것 같아. 그런데 수익성이 그만큼 안 나와. 해봤더니 수익이 그만큼 안 나와. 수익성 자체가 내가 예상한 것만큼 나오지 않더라.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사업상 위험을. 그래서 사업상 위험은 거기서 수익성이 나빠질, 수익성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하세요. 수익성. 됐어요? 그러면 수익성이 왜 내 생각대로 안 나오는데 수익성이 왜 떨어져? 이유가 3개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 위험이에요. 수익성이 악화되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상 위험은 다시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 위험. 그럼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 위험은 사업상 위험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 위험이 뭐냐? 왜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안 나느냐? 수요 공급을 잘못 예측한 거야. 수요 공급을 내가 잘못 예측해가지고 수요와 공급이 변해버렸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공실률이 높아진다든지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내가 수익이 안 난다 이 말이야. 이런 위험을 뭐라 부른다? 시장 위험. 사업상 위험 중에서도 무슨 위험이다? 시장 위험이다 이 말이야. 자, 시장 위험 보세요. 줄 칠게요. 수요 공급의 변화. 그래서 수요 공급 나오면 항상 시장이야, 시장. 수요 공급의 변화 또는 수요 공급을 잘못 예측, 이런 것들은 무슨 위험이다? 거기서 포인트 수요 공급이야, 수요 공급. 수요 공급이 시장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면 시장 위험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그 위에다 하나 적으세요. 분양가 하락, 공실률 증가, 이런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아까 수요 공급 변화를 잘못 예측했다 그랬죠? 경기 침체, 이런 걸 줄 하나 쳐놓고요. 경기 침체. 경기가 침체하다 보니까 수요 공급이 내 생각대로 안 돼. 뭐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뭐 지금 봐도 코로나 이런 것들도 일종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걸 예측을 잘 못해가지고 공실이 발생하고 분양가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다 시장 위험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운영 위험은 뭘까요? 내가 운영을 잘못한 거예요. 운영 말 그대로. 경비 자체를 과다하게 지출한다든지, 불필요한 경비를 많이 쓴다든지, 직원들을 관리 잘못하다 파업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게 운영 위험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근로자의 파업, 영업 경비의 변동, 쓸데없는 비용이 많이 나간다는 얘기죠. 운영을 잘못했다. 운영 위험. 위치 위험 뭔지 아시겠죠? 입지 선정을 잘못한 거예요. 여기다 원룸을 지을 게 아닌데 여기다 잘못 지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원룸 투룸 사업을 해요. 임대 사업을 하려고 원룸을 지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수익이 안 나. 이게 사업상 위험이라고. 근데 왜 너 수익이 왜 안 나니? 뜯어봤더니 경기 침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인플레 등으로 인해 가지고 수요와 공급이 내 생각대로 안 돼요. 원룸을 찾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공실이 많아. 그래서 결국 나는 임대료를 내릴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수익이 안 나요. 무슨 위험입니까? 시장 위험이에요. 내가 원룸 사업을 하는데 직원을 3명만 쓰면 되는 걸 5명, 6명을 썼어요. 그래서 내가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수익이 안 나. 무슨 위험입니까? 운영 위험이에요. 여기다 지을 일이 아닌데 딴 데 지어야 되는데 여기다 지은 거야. 잘못 지은 거야, 위치를. 무슨 위험이다? 그렇지. 아시겠죠? 그 세 개를 합쳐서 우리가 사업상 위험이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네, 넘깁니다. 자, 금융위험인데요. 금융위험은 앞에서 잠시 나왔지만 채무 불이행 위험입니다. 다른 사람, 타인에게 빌린 타인 자본을 갚지 못할 위험이에요. 그래서 뜻 일단 아셔야 되고요. 금융적 위험 나오면 채무 불이행 딱 줄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따라서부터 볼게요. 아까 앞에서도 했지만 부채가 없이 전부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했대. 부채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금융위험 있어요, 없어요? 지렛대 효과도 없어요. 그래서 지렛대 효과가 없지만 금융상 위험도 없다. 그 다음에 법적 위험, 법률적 위험, 행정적 위험이라고도 그러는데요. 법률적 위험, 행정적 위험이 뭘까요? 이 뜻을 보기 전에, 자, 위험이라는 거는 내 예상하고 벗어날 가능성 아닙니까?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거야? 법에 있다는 거야, 법. 법률적, 행정적인데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법과 제도가 바뀜으로써 위험이 발생했다 이 말이죠. 위험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거야? 법과 제도에. 그래서 정책이란 말 나오고요. 정책, 정부의 정책, 토지용 규제가 제도 아닙니까? 이런 것들로 인한 위험을 얘기해요. 자, 대표적인 게 거기 보시면 지역지구제라는 게 있죠. 지역지구제. 갑자기 내 땅이 토지거래 제한구역으로 묶여버렸어. 자, 그 다음 그 밑에 2번에 이자율 변화 줄치고요. 그냥 이자율 변화 그러면 안 돼요. 그 뒤에 정책이란 말 동그라미 치세요. 정책에 의한 이자율 변화입니다. 그냥 이자율 변화 그러면 그거는 법적 위험 아닙니다. 그냥 이자율 변화는 법적 위험이 아니고요. 정책에 의한 이자율 변화. 아시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법률적, 행정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자율 변화라는 데다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정책이라는 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근데 정책에 의한 이자율 변화 나왔을 때 이자율이라는 데다 신경을 써서 이거 금융 위험인가 보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법적 위험, 행정적 위험입니다. 자, 그 다음 인플레 위험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다 그랬죠. 요게 인플레 위험인데 아직 우리 금융론은 안 했지만 자 보세요. 물가가 올라요. 물가가 오르면 아까 채권자들은 불리하다 그랬죠 제가. 그건 왜 그러냐. 은행 이자를 5%를 내가 받기라고 돈을 줬어요. 은행이 대출해 줄 때 5% 이자를 받기라고 대출해 줬는데 물가가 올라. 그럼 이자율 5% 가지고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죠. 맞아요. 근데 만약 이게 고정금리면 은행 이자율을 바꿀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물가가 오를 거라고 예상되면 은행들은 고정이자로 대출해줘야 돼? 변동이자율로 대출해줘야 돼? 앞으로 물가가 오를 거 예상이 되면 고정으로? 이게 어렵구나. 자, 볼게요. 앞으로 물가가 오를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러면 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야 돼요. 그럼 이자 빌려줄 때 고정 이자율로 빌려주면 앞으로 물가가 오르더라도 이자율을 올려요, 못 올려요? 그럼 물가가 오르면 이자 더 받아야 돼, 적게 받아야 돼?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 돈 빌려줬다 생각해봐봐, 친구한테. 왜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한 달에 이자 10만 원 받기라 돈 빌려줬어. 네? 근데 고정 이자율 같으면 10만 원 밖에 못 받는 거야. 근데 변동 이자율로 물가가 오르면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가가 오를 때, 인플레가 발생할 때는 고정금리가 유리해, 변동금리가 유리해요. 변동금리가 유리하다면 누가? 돈 빌려주는 사람. 자, 돈 빌려주는 사람을 대출자라 그래요? 차입자라 그래요? 대출자입니다. 조심해야 된다. 앞으로 대출자 그러면요, 은행이라 생각하세요. 제가 예전에 수업을 하는데 대출자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얘기 쭉 하는데 어떤 분이 계속 고개만 켜켜켜 하는 거야. 에? 저분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이 끝나고 나서 여쭤봤죠. 선생님 왜 그렇게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대출자를 대출 받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이 이해가 안 돼. 자꾸 거꾸로 생각이 되는 거죠. 대출자는 은행입니다. 대출해주는 자야. 대출자하고 비교되는 개념은 차입자야. 차입자. 자, 그럼 교재 볼게요. 네. 자, 인플레가 발생했어요. 자, 줄 칠게요. 둘째 줄에. 인플레 위험의 둘째 줄에.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되면 줄 딱 치고요. 다른 건 줄 치지 마.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되면 대출자들은 줄 치고요. 그 차입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대출자들은 은행입니다. 줄 칩니다. 고정 이자율이 아닌 변동 이자율로 대출하고자 한다. 이걸 딱 줄을 치라고요. 그 말은 인플레가 발생하면 대출자들은 고정금리가 유리하다, 변동금리가 유리하다. 변동금리가 유리해. 누가? 대출자가. 그럼 차입자는 유리해, 불리해? 불리해요. 그럼 차입자는 인플레가 발생하면 고정금리가 유리해, 변동금리가 유리해? 그래요. 알아두세요. 시험에 한 두세 번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쭉 하다 보면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막 머리가 복잡하거든요. 근데 꼭 알아두시라는 것들을 잘 알아놔야 됩니다. 네, 그런 게 기출문제입니다. 그런 게. 네, 그게 기출문제야. 그게 기출문제라.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한번 하고 나면요, 책 전반적인 한 권에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딱 뼈가 추려져요. 그거는 항상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네, 대출자는 인플레가 예상이 될 때, 인플레가 발생하면 변동금리가 유리합니다. 대출자는. 네, 그거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유동성 위험이에요. 유동성 위험은 아까 유동성이 뭐였어요? 현금화가 잘 되는 게 유동성이 좋다고 그랬잖아. 그럼 유동성 위험은 현금화가 안 된다는 얘기지. 맞습니까? 그래서 유동성 위험은
낮은 황금성을 얘기합니다. 황금, 현금으로 전환, 황금, 그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유동성 위험은 거기 현금화할 때 이런 말 보이세요? 그 줄 찍으세요. 현금화할 때 이런 말이 나오면 유동성 위험이에요. 물론 유동성 위험의 뜻을 아는 게 제일 좋지. 유동성 위험은 낮은 황금성, 현금으로 전환하는 게 어렵다. 현금으로 전환이 잘 안 된다. 또는 현금으로 전환할 때 내가 손해를 본다 이 말이에요. 저 10억짜리 부동산인데 이걸 내가 지금 팔려고 내놨더니 안 팔려. 현금으로 전환이 잘 안 돼. 낮은 황금성. 그래서 나는 돈은 필요하고 10억으로 내놨더니 안 팔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8억에 내놨단 말이에요. 그럼 2억 손해봤지? 유동성 위험이라고. 그래서 대상 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에 처분하여 현금화할 때 생기는 시장가치 손실 가능성을 말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일종의 금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죄값을 받으면 안 팔리니까 싸게 팔 수밖에 없더라. 유동성 위험, 낮은 황금성.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세요. 자, 위험을 나눌 때 요렇게도 나눌 수 있고 요렇게도 나눌 수 있고, 또 위험을 나누는 방법 중에는 체계적 위험과 이렇게 볼까요? 체계적 위험과 무슨 위험을 나눌 수 있더라? 비체계적 위험으로 나눌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나누는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방법에 따라서 나누는. 자, 그럼 체계적 위험 보세요. 그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에서는 뜻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 체계적 위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할 수 없는 위험, 그 별표. 비체계적 위험 뭐예요? 피할 수 있는. 이 두 개는 잊어먹으면 안 돼. 이 두 개는 잊어먹으면 안 돼. 자, 그 다음 그 밑에 것들은 물론 알면 좋지만 1번이 일단 중요합니다. 피할 수 없다? 있다.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되고요. 자, 체계적 위험은 왜 피할 수 없느냐? 4번입니다. 4번. 인플레 줄치고요. 경기 변동. 대표적인 체계적 위험이에요. 그럼 인플레 경기 변동 나오면 체계적 위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2번에 보세요. 모든 부동산에 적용이 되는 위험이죠. 모든 부동산에. 우리 학원 건물에만 적용이 되고 다른 데는 적용이 안 되고, 이건 체계적 위험이 아니라고요. 그럼 피할 수 있잖아. 전부 다 적용이 되니까. 그리고 전부 다 모든 부동산에 동일하게 적용이 된단 말이야. 모든이란 말을 신경 쓰면 되겠네. 모든, 그죠? 공통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공통. 그러면 왜 이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느냐? 체계적 위험 그 옆에다가 시장 이렇게 돼요. 시장. 시장의 힘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이에요. 시장의 힘에 대해서 야기된단 말이에요. 시장 그러면 체계적 위험이에요. 근데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개별 부동산에만 적용되거든. 개별. 됐습니다. 그래서 체계적 위험 피할 수 없다. 모든 시장, 인플레, 경기 침체. 비체계적 위험 피할 수 있다. 개별, 아시겠죠? 개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할 수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료 한번 꺼내보세요. 자료. 다음 시간에 이제 수익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자, 1번 문제요. 옳은 말에 밑줄을 치세요. 네, 시장 실패의 원인을 찾는 문제죠. 우리가 시장이 실패하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합니까? 그래서 정부 시장 실패의 원인이며 정부 시장 개입의 명분이 되는 걸 찾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불안전 경쟁. 맞아요. 독점 그래도 됩니까? 과점 그래도 됩니까? 독점적 경쟁 그래도 됩니까?
그게 다 불완전 경쟁입니다. 불완전 경쟁 맞고요. 완전 경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공공재의 존재, 경합성 아닙니다. 그렇죠. 비경합성이죠. 정보의 대칭, 정보의 비대칭, 외부 효과, 규모의 경제 맞습니다. 규모의 불경제가 아니고 규모의 경제입니다. 상품의 동질성, 동질성 아니죠? 동질성은 제가 완전 경쟁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도덕적 해이 맞습니까? 네, 도덕적 해이, 역선택 다 시장 실패 원인이죠. 그래서 1번은 무엇을 물어보고 있느냐? 시장 실패 원인에 대한 문제죠. 시장 실패 원인 알아야 돼요. 자, 2번입니다. 생산 과정에서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대요. 자, 부의 외부 효과는 과대입니까? 과소입니까? 과대. 과대의 의미는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시장 생산량이 더 크다는 얘기죠. DM 말이 맞아요. DM 말이. 시장 생산량이 더 크다 이 말입니다. 그걸 과대 생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3번인데요.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 이유예요. 첫 번째 게 맞아요? 두 번째 게 맞아요? 이런 거 잘 틀린다니까. 시험에 안 내기 정말 다행이야. 잘 안 내, 근데. 안 내는 게 정말. 사회가 불리하니까. 그럼 어떤 게 답이야? 첫 번째 게 맞죠? 네. 사회적으로 안 좋은 거죠? 사회적으로 안 좋다는 얘기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 사회적 비용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잘 틀린다니까. 잘 틀린다고요. 자,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가 나오면 사회적으로 안 좋아. 그 말은 사회적으로 비용이 더 커. 사회적 이익은 작아. 이 뜻이에요. 잘 틀린다니까. 물어보면 잘 틀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험에 지금까지 출제는 잘 안 되고 있지만 잘 봤어요. 모의고사 같은 데 나와. 모의고사에는 나와. 모의고사에는. 이거를 다 외우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의 부역한 사회적으로 안 좋은 거네. 사회적으로 안 좋다는 얘기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겠구나. 그럼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지겠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정의외부 효과가 발생했대요. 그럼 정의외부 효과가 발생, 정보 시장에 개입하죠. 어떤 수단으로 개입하느냐 이 말입니다. 뭡니까? 보조금, 지급. 네, 이런 거는 이제 안 틀리겠죠. 자,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을 규제하고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감소. 이런 말이 나오면 뭡니까? 지역지구제죠. 지역지구제입니다. 자, 지역지구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 중에 직접 개입입니까? 간접 개입입니까? 이용 규제입니까? 이용 규제라고 그랬어요. 이용 규제. 6번. 주택 건설업이 비용 증가 산업이라면 6번 별표하세요.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 잘 틀려요. 이런 문제 어려워요. 주택 건설업이 비용 증가 산업이라면, 자, 비용 증가 산업 줄 치겠습니다. 그럼 비용 증가 산업의 뜻이 뭐냐면요. 생산을 하면 할수록 비용이 점점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생산하면 할수록. 그런 뜻입니다. 자, 비용 증가 산업이라면 장기적으로 주택의 공급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증가야. 증가입니다. 앞에 어떤 말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비용 증가, 비용 일정, 비용 감소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 말이 나오면 일단 물론 앞에 무슨 단서들이 붙어요. 단서 신경 쓰지 말고 비용 일정이든 비용 증가든 비용 감소 산업이든 간에 이런 말들은 전부 다 공급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야. 공급을 증가시킬 때 비용이 점점 늘어나느냐, 비용의 변화가 없느냐, 비용이 줄어드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은 일단 어떻게 된다? 증가합니다. 단 공급이 적게 증가해요. 증가는 하는데 적게 증가해요. 비용 감소 산업은요, 공급이 많이 증가해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비용 증가 산업은 비용 감소 산업보다 공급이 더 비탄력적이야. 비용 감소 산업은 공급이 더 탄력적이야. 그거 지난 시간에 했어. 생산량 증가 시 단위당 생산 비용이 감소하는 경우
공급은 더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그게 비용 감소 산업이에요. 그러면 생산량 증가 시 단위당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이게 뭔데? 비용 증가 산업이라고. 그때는 공급이 더 비탄력적입니다. 자, 그래서 비용 증가 산업 나오면 두 개 기억한다. 일단 공급이 더 비탄력적이다. 공급이 더 비탄력적이다. 하지만 공급은 어찌됐든 증가한다. 증가는 하는데 적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적게. 그럼 어떨 때 가장 많이 증가해? 비용 감소 산업일 때. 맞아요? 그래서 비용 감소 산업이 비용 증가 산업보다 공급이 더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공급은 증가해요. 자, 그런데 주택 가격은요? 종전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높아지겠지. 비용이 증가했으니까 가격은 옛날보다 올라가겠죠. 맞아요? 그럼 이게 만약에 비용 감소 산업이야. 이게 만약 이 문제에서 주택 건설의 비용 감소 산업이라면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은 어떻게 돼요? 증가, 다 증가야. 근데 주택 가격은 종전보다 어떻게 된다? 낮게 된다. 자, 만약 이게 비용 일정 산업입니다. 그러면 주택 공급은 종전보다 증가하죠? 가격은 종전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기억해 두세요. 이런 문제 시험에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비용 증가라든지 비용 일정 산업이라든지 비용 감소 산업이라는 말이 나오면 딱 체크를 하고 이게 기억이 딱 나줘야 돼요. 한 번 봐가지고는 안 나지. 그러니까 계속 보라고. 자, 7번 보겠습니다. 임대료 규제는 일종의 무슨 가격제입니까? 최고 가격제로서 정부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대료를 규제하는 정책이다. 그렇죠? 자, 8번에 임대료 규제 정책을 실시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단기적으로는 차입자의 혜택이, 그럼 단기적으로 차입자 혜택도 없고 장기적으로도 없고 그럼 왜 합니까 이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장기적으로 가면 안 좋다며. 그럼 단기도 안 좋고 장기도 안 좋으면 이걸 정부가 공무원들이 머리 아프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 단기적으로는 임차인들의 혜택이 있다고요. 있다. 임대료 규제 정책을 실시하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한다. 9번 임대료 규제 정책을 실시하면 임대주택의 질이 악화되고 임차인들의 주거지동이 집이 없기 때문에 이사를 안 가요. 임대료를 규제하면 공급이 감소한다 그랬잖아요. 집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사를 못 가요. 집이 없어요. 자, 그 다음 10번 시장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임대료를 규제하면 주택시장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자, 11번입니다. 임차인에게 임대료 보조 방식 중에서 임차인의 효용 면에서는 뭐가 더 우월하다? 소득 보조 또는 현금 보조가 우월합니다. 소득 보조, 현금 보조 같은 말이에요. 가격 보조는 집세 보조라고도 그러고요. 자, 그 다음 12번. 임대료 보조 정책을 실시하면 단기에 임대인에게 혜택이 있다고 그랬어요. 단기에는 임대인은 혜택이 있어요. 하지만 장기로 가면 혜택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임대료 보조 정책의 실시 결과 임대주택의 양은 무조건 증가합니다. 중요합니다. 임대료 보조 정책을 하잖아요. 임대주택 양이 늘어나요. 자, 그래서 임대료를 규제하면 공급 줄어. 임대료를 보조하면 공급 늘어. 당연한 얘기지. 자, 그 다음 12번입니다. 12번. 13번 할 차례입니까? 오케이. 공공임대정책은 공공임대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방식이라고 그래? 생산자 보조 방식이라고 그랬죠. 정부의 시장에 대한 무슨 개입이다? 직접 개입입니다. 자, 그 다음 14번을 별표하고 요거를 그대로 잘 연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실시하면 단기적으로는
그렇지. 민간, 공공, 모든 임차인, 그죠? 모든 임차인 혜택을 봅니다. 하지만 장기로 가면 누구만 혜택 본다? 공공 임차인 혜택 봐요.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는 원래대로 올라가 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장기에는 공공 임차인만 혜택 봐요. 자, 그러면 아까 민간 임대주택에서는 공급이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까 사회 전체적으로는 아까 2,000채가 필요한데 민간에서 공급이 줄어버리면 2,000채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민간에서 줄어든 만큼 공공 임대주택을 더 지어주거든요. 그래서 사회 전체 임대주택 양은 변화가 없다. 그래서 결과를 기억하면 돼. 사회 전체 임대주택 양은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다. 15번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더 크답니다. 그럼 여기까지 딱 읽고 세금을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는지 적게 부담 판단이 서야 돼요. 수요가 탄력성이 더 크니까 수요자의 조세 부담이 더 작겠죠? 그러면 공급자가 더 많이 부담합니다. 자, 18번에 동결 효과란 양도세의 중과로 주택의 공급이 감소하여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동결 효과라 그래요. 자, 17번 토지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지주에게 조세를 부과하면 조세의 증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죠? 또 자원 배분의 왜곡도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수직적 형평이라는 게 있었죠? 수직적 형평이 뭐였어요?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고 저소득자에게는 낮은 세금을 부담케 한다. 그러면 이 수직적 형평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누진세를 적용한다 그랬죠? 누진세. 수직적 형평은 누진세가 대표적인 거야. 누진세가 뭔데요? 소득이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율, 저소득자에게는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거예요. 얘들은 다 같은 얘기야. 수직적 형평이라고. 수직적 형평.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동일 세율을 부과해버려. 동일 세율 부과. 그러면 무슨 형평이 져야 된다? 수직적 형평이 물론 요 앞에 제가 소득에 관계없이 가치에 관계없이 이런 말이 적혀 있었죠. 하지만 이런 거는 기억하시면 돼요. 요게 포인트 아닙니까? 동일 세율을 부과했다. 그러면 수직적 형평이 어떻게 된다? 져야 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역진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데요. 오늘 집에 가셔야 돼요.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어떤 걸 했는지 꼭 복습하시고, 그리고 4월달 25일날 모의고사 보는 것도 나름대로 좀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좀 1차 과목만이라도 아시겠죠?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